야밤에 자맹을 나온 왕세자. 다음 날 저작거리에서 엄청난 뚱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응? 맛있구먼. 뚱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그대는 내가 찾던 완벽한 관상이요. 나의 빈이 되어 주시겠소.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한양의 밤, 구중궁궐의 높은 담장 아래 그림자 하나가 어설프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세자 이선이었습니다. 낮에는 경전 공부에 시달리고 밤에는 신하들의 잔소리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니 혈기왕성한 20살 청년의 가슴에는 우라병이 생길 지경이었지요. 이선은 답답한 골룡포를 벗어던지고 걸내 내관들이나 입을 법한 수수한 평복으로 갈아입은 참이었습니다. 이선이 담장을 올려다보며 비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오늘 밤 기필코 저 담을 넘어 진짜 세상 구경을 하리라. 책 속에 갇힌 성군이 아니라 백성의 땀 냄새를 맡는 임금이 되기 위함이다. 는 핑계고 일단 좀 살고 보자. 이선은 개구멍이나 다름없는 배수로를 통해 가까스로 궁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내며 바라본 도성 밖 세상은 궐 안에 정제된 공기와는 확연히 다른 비릿하고도 활기찬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한양의 운종과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활기찬 광경에 이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갓 쪄낸 시루떡 냄새, 생선 비린내,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정신을 쏙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선이 뒷짐을 지고 점잖게 걸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삶이로구나. 활력이 넘치는 것이 아주 복이죠. 누군가 이선의 어깨를 퍽 치고 지나갔습니다. 행색이 남루한 사내였는데 사과는커녕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지요. 이선은 불쾌함에 미간을 찌푸렸으나 점잖은 선비가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다 여겨 혀를 차고 말았습니다. 하오나 문제는 잠시 후에 터졌습니다. 꼬르륵 하는 배꼽시계 소리에 주막이라도 찾으려 허리춤을 더듬거렸는데 묵직해야 할 돈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까 그 사내가 소매치기였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지요. 이선이 사색이 되어 외쳤습니다. 이런 괘씸한 감히 네 돈주머니에 손을 댄단 말이냐. 당장 잡아라. 하오나 그의 호통에 대꾸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친놈 보듯 힐끗거릴 뿐 누구도 갓쓴 젊은이의 사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왕세자의 위엄은 궁담장을 넘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한나절을 쫄쫄 굶으며 거리를 헤매던 이선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시장 골목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허름한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욕쟁이 할매 집이라고 휘갈겨 쓴 천조가리만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곰탕 냄새가 이선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이선은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국밥을 들이키는 짐꾼들과 상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부엌에서는 산만한 덩치의 여인 하나가 도끼 같은 식칼로 물을 숭덩숭덩 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국밥집의 주인 만덕이었습니다. 만덕은 들어오는 이선을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턱짓을 했습니다. 만덕이 걸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새님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아무데나 엉덩이 붙이쇼. 뭐 줄까? 국밥, 수육. 이선은 평생 이런 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기분이 상했으나 당장 배가 고파 눈이 뒤집힐 지경이라 짐짓 점잖은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선이 헛기침을 하며 주문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내오시오.
고기는 듬뿍 넣어서 잠시 후 뚝배기 넘치도록 고기를 얹은 국밥이 나왔습니다. 이선은 채통이고 뭐고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국밥을 퍼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궁궐수라상보다 투박했지만 뼛속까지 채워주는 깊은 맛이었습니다.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난 뒤에야 이선은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쩐다. 내가 누군지 밝히고 외상이라도 해야 하나. 아니지. 그랬다간 당장 포도청에서 달려올 테고 그러면 가출 하루 만에 환궁이다. 그건 죽기보다 싫은데. 이선이 우물쭈물하며 눈치만 보고 있자 눈치 빠른 만덕이 행주를 던지며 다가왔습니다. 만덕이 허리에 손을 얹고 쏘아붙였습니다. 어이 새님, 다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왜 눈알만 굴리고 있소? 설마 돈 없소? 이선은 얼굴이 벌개져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게 오다가 소매치기를 당해서 내 곧 사람을 보내 값을 치를 테니. 만덕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선은 곱게 자란 부잣집 도련님이 세상 물정 모르고 나왔다가 봉변당한 딱 호구 관상이었습니다. 만덕이 식칼을 도마에 쾅 찍으며 위협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입은 살아서 고기는 듬뿍 달라더니 이제 와서 오리발이여. 너 같은 한량이 한둘인 줄 알아? 딱 보니 집구석 싫다고 도망 나온 도련님 같은데 밥값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 이선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선이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 몸으로 때우라니. 이보시오.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순간 이선은 입을 합다 물었습니다. 내가 세자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억지로 삼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덕은 이선의 반응이 우습다는 듯 성큼성큼 다가와 이선의 고운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장사인지 천하의 왕세자가 꼼짝도 못하고 부엌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만덕이 고무신짝을 던져주며 명령했습니다. 누구긴 누구여. 밥값 떼먹은 도둑놈이지. 잔말 말고 저기 쌓인 설거지나 다 해놔. 그릇 하나라도 깨면 내 놈뼈도 같이 나갈 줄 알아. 이선은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그릇들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붓 한 번 쥐어본 적 없는 고귀한 손에 거친 수세미가 들려졌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눈물이 핑 돌았으나 부엌 입구에서 팔짱을 끼고 감시하는 곰 같은 여인의 눈빛이 너무나 매서웠습니다. 이선이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국본인 내가 고작 국밥 그릇이나 닦아야 한다니. 두고 보자. 이 무례한 여인네야. 내 언젠가 이 치욕을 톡톡히 갚아주리라. 이선은 쭈그려 앉아 한숨을 푹 내쉬며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만져보는 미끄덩한 돼지비계, 기름의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뽀글뽀글 올라오는 비눗방울이 마치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우라통 같았습니다. 어이새님, 손 안 놀려. 해지기 전까지 다 못 끝내면 저녁밥도 없는 줄 알아. 만덕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이선은 화들짝 놀라 허겁지겁 수세미질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왕세자 이선의 화려한 가출. 첫날 밤은 그렇게 좁디 좁은 부엌 구석에서 차가운 설거지물에 손을 담근 채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릇들이 말끔해지고 부엌 창문 너머로 짙은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에야 이선의 고된 노역은 끝이 났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곱던 손가락은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져 있었지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육체 노동의 고단함에 이선은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만덕이 뒷짐을 지고 들어와
반짝반짝 닦인 그릇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만덕이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법인데 곱상하게 생겨서 그릇 하나는 기가 막히게 닦네. 밥값은 했다, 샌님. 이선은 그 칭찬이 묘하게 뿌듯하게 들려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선이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내 비록 험한 일은 해본 적 없으나 무엇이든 한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성미요. 이제 밥값은 치렀으니 나는 가보겠소. 이선이 당당하게 가게 문을 나서려 했으나 막상 문고리를 잡으니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통금 시간은 이미 지났고 주머니는 텅 비어 있으니 당장 길바닥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서 주저하는 이선의 등을 보며 만덕이 혀를 채채 찼습니다. 만덕이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갈 데는 있고 딱 보니 집도 절도 없는 신세 같은데 이 밤중에 어딜 기어 나가려고 그러시오? 이선의 자존심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일국의 세자가 집이 없다니 궐이 곧 집이거늘 하오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기에 이선은 짐짓 심오한 표정을 지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선이 무게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이 없는 것이 아니요. 다만 좁은 우물을 벗어나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구경하러 잠시 출타한 것뿐이요. 내 뜻이 닿는 곳이 곧 나의 거처가 될 것이니 걱정 마시오. 그럴싸한 말로 자신의 처지를 포장하려 했으나 만덕에게는 그저 허세 부리는 백수의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만덕이 코웃음을 치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네네, 그러십니까? 아주 고상한 말씀이네. 내 귀에는 마누라한테 쫓겨난 한량입니다로 들리는데 거창한 개소리 말고 저기 구석에 가만히나 깔고 자쇼. 밤이 슬 맞고 객사하면 내 가게 재수 옴붙으니까. 만덕은 가게 한 구석에 낡은 멍석 하나를 툭 던져 주었습니다. 이선은 한량이라는 말에 발끈했으나 따뜻한 실내의 온기에 저절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는 멍석 위에 몸을 뉘었고 고단함이 밀려와 금세 차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끌벅적한 소음에 이선은 눈을 떴습니다. 시장은 벌써 장사꾼들과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지요. 이선이 부스스한 얼굴로 가게 밖으로 나오는데 국밥집 앞이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포목점 주인 사내가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포목점 주인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 도둑년아, 내 비단이 없어졌는데 네가 가져간 게 분명해. 아까 내 가게 앞을 기웃거리는 걸 내가 봤어.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할머니가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아이고, 억울합니다요. 저는 그저 떨어진 배춧잎이나 주우러 다닐 뿐 비단 같은 건 구경도 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으나 험상우는 포목점 주인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선의 정의감이 불타올랐습니다. 힘없는 백성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미래의 군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선이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서며 위엄있게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증거도 없이 어찌 연로한 노인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단 말이오. 대명률에 의하면 무고한 자를 핍박하는 죄 또한 가볍지 않거늘 당장 그 손을 놓으시오. 포목점 주인은 갓쓴 젊은이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으나 이선의 허름한 행색을 보더니 이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주인이 이선의 가슴을 밀치며 빈정거렸습니다. 뭐야, 이 새님은 대명률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판관이라도 돼. 증거. 저 할망구 품속을 뒤져보면 나올 거 아냐. 비키지 않으면
너도 한 패로 몰아 관아에 넘겨주마. 이선은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했으나 막무가내인 주인 앞에서는 법전의 지식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힘으로 제압하려 해도 당장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마패조차 없으니 속수무책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따, 아침부터 남의 가게 앞에서 재수없게 뭔 놈의 구판이여. 우렁찬 호통 소리와 함께 만덕이 굵직한 국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덩치가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자가 포목점 주인을 덮치자 기세등등하던 주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만덕이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김씨, 왜 또 힘없는 노인네 잡고 행패여? 비단, 무슨 비단이 없어졌는데? 김씨라 불린 포목점 주인이 억지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글쎄, 저 할망구가 내 가게 최고급 하얀 비단을 훔쳐갔다니까.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싹 사라졌어. 만덕은 김씨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바틀과 허드렛 일로 흙투성이에 거칠기 짝이 없었지요. 만덕은 그 손을 김씨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만덕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얀 비단이라고 했지. 그럼 잘 봐라. 이 할머니 손이 이렇게 흙범벅인데 그 귀한 하얀 비단을 만졌으면 때가 탔겠어, 안 탔겠어. 내 농 가게에 있는 비단들 어디 한번 싹 다 가져와 봐라. 흙, 자국 묻은 게 있나 없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줄 테니까. 김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실 비단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장부 정리를 잘못한 김에 만만한 할머니에게 덮어씌워 빈이라도 뜯으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아까지 가서 비단들을 검수하면 자신의 사기극이 들통날 게 뻔했지요. 김씨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가만 보니 내가 착각을 집에 두고 왔나 보네. 재수 온 붙었어. 김씨는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고 구경꾼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덕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국자를 휘 돌리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이선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법전 한 줄 읊지 않고도 명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그녀의 지혜는 궐 안에 어떤 대학사에게서도 배울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현명함이었습니다. 이선은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존경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목점 사건이 있었던 그날 이후 이선이 만덕을 바라보는 눈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억척스럽고 드센 뚱녀로만 보였으나 이제는 그녀의 큼직한 등판이 마치 백성을 지키는 장군의 갑옷처럼 든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선은 투덜거리면서도 만덕이 시키는 장작 패기며 물새는 일을 군말 없이 해내기 시작했지요. 물론 왕세자의 서툰 몸놀림이 하루아침에 나아질 리는 없었습니다. 이선이 제 딴에는 힘껏 도끼를 내려쳤으나 장작은 쪼개지기는커녕 도끼날이 나무에 박혀 옴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던 만덕이 혀를 차며 다가와 도끼자루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샌님아, 밥 먹은 힘을 다 어디다 쓰는겨. 도끼질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으로 하는 거요. 잘 보라고. 만덕이 가볍게 기압을 넣으며 도끼를 내리꽂자 옹이가 박힌 단단한 장작이 쩍하고 시원하게 갈라졌습니다. 이선은 입을 딱 벌리고 감탄했으나 한편으로는 사내로서 체면이 구겨져 헛기침만 해대었습니다. 이선이 괜히 팔을 주무르며 변명했습니다. 네, 내가 요령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힘이 없는 건 아니오. 일에 배도 내가 글 공부하느라 분만 잡아서 근육이 잠시 잠든 것뿐이오. 만덕은 그런 이선이 귀엽다는 듯 피식 웃으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누룽지 뭉치를 꺼내 이선의 입에 쑥 넣어주었습니다. 만덕이 엉덩이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서방 말이 다 맞네. 핑계대는 주둥이는
아주 천하장사요. 이거나 씹고 기운내서 물이나 한 동이 더 길어오슈. 이선은 이서방이라는 호칭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하인이나 남편을 부르는 그 투박한 호칭이 이상하게도 궐 안에서 듣던 저하라는 소리보다 훨씬 더 정겹고 간질간질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선은 우물가로 도망치듯 뛰어가며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지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시장통에 소란도 잦아들 무렵 국밥집의 하루 일과도 끝이 났습니다. 만덕은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부엌 한 구석에 작은 개다리 소반을 차려내 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곰탕 2그릇과 깍두기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덕이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뺑이 쳤으니 배고플 거 아뇨. 한술 뜨슈. 이게 바로 우리 집 비법 곰탕이니께. 이선은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빈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자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궐안 수라상에 올라오던 최고급 곰탕보다 투박했지만 거기에는 사람의 온기라는 특별한 양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가게 안으로 은은하게 비쳐 들어오자 이선은 문득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헌데 주인장, 아까 낮에 포목점 주인이 거짓말하는 걸 어찌 그리 단박에 알아챘소? 혹 관상을 볼 줄 아는 것이요. 만덕은 깍두기를 우적 씹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관상은 무슨? 그건 그냥 삶이 가르쳐 준겨. 흙바닥에서 구르다 보면 말이여. 진짜 땀 냄새랑 가짜 땀 냄새가 구분이 가거든. 그 할망구 손은 평생 흙 만진 정직한 손이었고 포목점 놈 눈깔은 욕심으로 번들거리는 게 딱 사기꾼이었지. 법전이나 파는 새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이치여. 이선은 숟가락을 멈추고 만덕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뚱뚱하고 거친 외모 속에 숨겨진 그녀의 통찰력은 궐 안에서 백성을 글로만 배웠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달빛을 받은 만덕의 옆얼굴이 순간 천하절색의 미인보다 더 아름답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이선이 나직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주인장은 참으로 맑은 눈을 가졌구려.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으나 당신처럼 속이 꽉 찬 사람은 처음 보오. 갑작스러운 칭찬에 만덕은 먹던 국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쑥스러움을 감추려 짐짓 큰 소리로 타박을 놓았습니다. 만덕이 손부채질을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국밥이 뜨거워서 헛소리가 나오나 낯간지러운 소리 말고 밥이나 처먹어. 이 샌님아, 어디서 기생 오라비 같은 말만 배워가지고는. 하오나 만덕의 귀가 붉게 물든 것을 이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곰탕 국물처럼 몽글몽글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 있고 좁은 국밥집 안에서는 신분을 뛰어넘는 묘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국밥을 비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여인 곁에 있으면 내가 잊고 있던 진짜 세상을 배울 수 있겠구나. 조금 더, 아주 조금만 더 이 집에 머물러야겠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나란히 벽에 기대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폭풍전야의 밤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나누었던 곰탕의 따스한 온기가 무색하게도 조선 팔도에는 지독한 가뭄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고 타들가는 논바닥처럼 사람들의 속 또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통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곳곳에서 배고픔을 호소하는 곡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지요. 만덕의 국밥집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났음에도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쌀독의 바닥은
이미 긁힌 자국만 요란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만덕이 텅 빈 쌀독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쌀값이 금값이니 원. 국밥 한 그릇 팔아서는 쌀 한 줌도 못 사게 생겼네. 부엌 구석에서 장작을 패던 이선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만덕에게 다가갔습니다. 궐 안에 있을 때는 가뭄이라 하면 그저 기우제를 지내고 수라상의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정도의 일이었으나 담장 밖에서 겪는 흉년은 생사가 오가는 참혹한 현실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선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인장, 사정이 그리 어렵소. 내 듣자 하니 조정에서 구휼미를 풀었다 들었는데 어찌 시장에는 쌀 구경하기가 일이 힘든 것이오. 이선의 물음에 만덕은 코웃음을 치며 행주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만덕이 분통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구휼미, 개 짖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위에서 쌀을 보내면 뭐해. 중간에 도둑놈들이 다 가로채 가는데 관아놈들이 쌀 창고를 꽉 걸어 잠그고는 쥐꼬리만큼 풀면서 값을 10배나 올려받고 있자녀. 이게 나라냐? 도둑꿀이지. 이선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조정에서는 분명 막대한 양의 쌀을 내려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정작 굶주린 이들의 입에는 쌀 한 톨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요. 그때 단골 손님인 칠성아범이 힘없는 걸음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안색이 흑빛이었습니다. 칠성아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만덕이 누님, 외상으로 국물 좀 얻을 수 있겠소. 우리 칠성이가 배가 고파서 흙을 파먹고 있소. 제발 좀 살려주시오. 만덕은 두말 없이 솥뚜껑을 열어 남은 국밥을 뚝배기 가득 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었던 밥 한 덩이까지 말아서 칠성아범에게 건넸습니다. 만덕이 칠성아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됐으니 어서 가서 애부터 먹여.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 어떻게든 쌀을 구해볼 테니 걱정 말고. 칠성아범이 눈물을 쏟으며 돌아가자 지켜보던 이선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탐관오리의 수탈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선이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놈들을 보았나. 내 당장 관하로 가서 사또놈의 멱살을 잡고 따져야겠소. 쌀을 풀지 않으면 대명률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호통을 칠 것이오. 이선이 씩씩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만덕이 솥뚜껑만 한 손바닥으로 이선의 등짝을 짝 소리나게 후려쳤습니다. 악! 이선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멈춰서자 만덕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이선을 쏘아보았습니다. 만덕이 허리에 손을 얹고 훈계했습니다. 이새님아, 제정신이여? 내가 가서 따지면 사또가 아이고 무서워라. 여기 쌀 가져가슈 하고 내주겠냐? 증거도 없이 가서 떠들면 곤장만 맞고 옥살이하다 죽는겨. 세상이 네가 읽던 책처럼 정의롭기만 한 줄 알어? 이선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선이 울분을 토하며 반문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눈만 껌뻑이고 있으란 말이오. 불의를 보고도 참고 넘기는 게 당신이 말하는 장사치들의 지혜란 말이오. 만덕은 이선의 눈에 고인 뜨거운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고지식한 선비인 줄 알았는데 이웃의 아픔에 진심으로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내였던 것입니다. 만덕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만덕이 이선의 어깨를 잡고 나직이 달랬습니다. 진정해, 이서방. 나도 열불 터져서 잠이 안 와. 허나 저놈들은 뱀 같은 놈들이여. 잡으려면 몽둥이가 아니라 덫이 필요한 법이지. 만덕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만덕이 비장한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네, 다 생각이 있어. 사또놈이 빼돌린 쌀을 어디다 숨겼는지 적어놓은 비밀 장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걸 찾아내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겨. 내 놈, 글 좀 읽는다고 했지. 오늘 밤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 이선은 만덕의 눈에서 번뜩이는 기지를 보았습니다. 무작정 들이받는 만용이 아니라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지혜가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선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이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소. 지옥불이라도 같이 뛰어들겠소. 내 그 장부를 찾아 저 도둑놈들의 죄를 천하에 낱낱이 밝힐 것이요. 어둠이 짙게 깔린 시장통.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탐관오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밥집 여장부와 가출 왕세자. 이 기막힌 한 쌍의 위험천만한 동행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오나 그들이 향하는 곳이 사또가 즐겨 찾는 기방이라는 사실을 고지식한 이선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선이 비장한 각오로 따라 나선 곳은 다름 아닌 읍내에서 가장 화려한 불빛을 뽐내는 기방, 홍월루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에 이선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고지식한 선비의 도리로서는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는 금단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선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보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나를 데려온 것이오. 나는 죽어도 저런 남사스러운 곳에는 못 들어가오. 만덕은 호들갑을 떠는 이선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구석진 개구멍으로 끌고 갔습니다. 만덕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이새님아, 사또놈이 제 집 안방에 장부를 두겠냐. 접실로 낀 기생방에 숨겨뒀다는 소문이 파다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밖에서 경전만 읽고 있을겨. 만덕의 완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담장을 넘은 이선은 행여나 누가 볼세라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왁자지껄한 연회장을 피해 사또가 머문다는 뒤채의 은밀한 별채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다행히 별채 앞을 지키던 하인들은 술판에 정신이 팔려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만덕은 익숙한 솜씨로 문살에 침을 발라 구멍을 뚫고 안을 살폈지요. 방 안은 비어 있었으나 곳곳에 널브러진 술병과 비단 옷가지들이 방금 전까지의 흥청망청한 연회를 짐작게 했습니다. 만덕이 손짓하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다. 사또놈이 오줌 누러간 사이에 얼른 찾아야 해. 나는 장롱을 뒤질 테니 너는 서책이나 족자 뒤를 살펴봐. 방 안으로 들어선 이선은 난생 처음 맡아보는 짙은 분 냄새에 정신이 아찔했으나 곧 정신을 가다듬고 벽에 걸린 족자들을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탐관오리의 부정부패를 밝혀낼 증거가 이 방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니 손끝이 긴장으로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쿵쿵거리는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걸걸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맛 한번 좋다. 내 오늘 밤은 여기서 코가 비뚤어지게 마실 테다. 사또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구멍은 없었고 창문을 열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지요. 이선이 사색이 되어 우왕좌왕하는 사이 만덕이 재빨리 이선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만덕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쪽으로 숨어. 두 사람은 방구석에 있는 커다란 이불장 문을 열고 몸을 날렸습니다. 덩치 큰 만덕과 건장한 이선이 좁디 좁은 장롱 안에 구겨져 들어가니 두 사람의 몸은 빈틈없이 밀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덕이 문을 닫자마자 암흑이 찾아왔고 드르륵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하오나 문제는 좁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 맞닿은 만덕의 풍만한 몸이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곰이나 멧돼지 같다고 생각했던 여인이었으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해져 오는 여인의 향기는 이선의 심장을 묘하게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왜 이리 가슴이 뛰는 것이냐. 긴장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고 말고. 이선은 애써 부정하려 했으나 귓가에 닿는 만덕에 거친 듯하면서도 규칙적인 숨소리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만덕 또한 이선의 단단한 등이 닿자 묘한 기분이 들었는지 슬그머니 몸을 움츠리며 이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좁은 장롱 안을 가득 채웠지요. 밖에서는 사또가 술에 취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가 투덜거렸습니다. 어디 뒀더라. 그래, 여기 있구만. 이 귀한 걸 아무데나 둘 순 없지. 딸각 하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비밀 금고나 자물쇠를 여는 소리였습니다. 이선과 만덕은 동시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또가 스스로 장부의 위치를 알려준 셈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코를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만덕이 조심스럽게 장롱문을 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땀범벅이 된 채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사또는 술상에 머리를 쳐박고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고 그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목침이 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선이 목침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그 아래 뚫린 바닥 틈새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장부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선이 장부를 집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했습니다. 찾았소. 이것이요. 백성들의 고열을 짠 내역이 여기 다 들어있소. 만덕은 씩 웃으며 이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만덕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칭찬했습니다. 제법인데 이 서방 담력 하나는 쓸만해. 이제 튀자고. 두 사람은 장부를 품에 안고 쥐죽은 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으나 이선의 가슴은 아까 장롱 안에서의 열기로 인해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기방을 빠져나온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하오나 그들의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횃불이 기방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부를 훔쳐간 쥐새끼를 잡기 위해 사또의 사병들이 이미 길목을 차단한 뒤였지요. 이선과 만덕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막힌 한 쌍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기방의 뒷마당은 순식간에 대나처럼 환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이선과 만덕을 둥그렇게 에워쌌고 사방에서 번뜩이는 칼날들이 두 사람의 목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장 밖으로 도망칠 구멍은 이미 건장한 사병들에 의해 철통같이 막혀 있었지요. 술에 취해 잠든 줄 알았던 사또가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병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서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사병대장이 칼끝을 겨누며 이죽거렸습니다. 쥐새끼들이 감히 나랏잎 물건에 손을 대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산채로 포를 떠서 저작거리에 걸어주마. 이선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품에 안은 장부를 뺏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오나 등 뒤는 이미 막혀 있었고 앞은 시퍼런 칼날뿐이었습니다. 일국의 세자가 비루한 도둑으로 몰려 개죽음을 당하게 생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만덕에게 속삭였습니다. 주인장, 이를 어찌하면 좋소. 내 목숨은 그렇다 쳐도 이 장부만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소. 그때 만덕이 이선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녀의 널찍한 등판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잔뜩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만덕은 주위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담장 한 구석에 쌓여있는 장독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만덕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이선에게 명령했습니다. 잘 들어, 이새님아. 내가 길을 뚫을 테니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튀어. 저기 장독대 밟고 담장 넘어서 관아 말고 한양으로 가. 가서 네가 아는 제일 높은 양반한테 이 장부 찔러 넣어. 이선은 화들짝 놀라 만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은 사내대장부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선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 혼자 살겠다고 당신을 사지에 두고 갈 수는 없소. 같이 싸우다 죽더라도 함께 가겠소. 하오나 만덕은 그런 이선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으나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무서웠습니다. 만덕이 피를 토하듯 호통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지금 네 목숨 하나 살리자고 이러는 줄 알아? 그 장부가 없으면 굶어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살려? 내 놈이 글 좀 읽는다며. 그럼 계산을 똑바로 해. 둘 다 죽어서 개밥이 될 건지, 하나라도 살아서 세상을 바꿀 건지. 만덕의 일갈에 이선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지키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이 장부에 담긴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이선이 미처 대답할 틈도 없이 만덕은 괴성을 지르며 사병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으라차차, 비켜라. 이 썩을 놈들아. 만덕은 마당에 있던 거대한 옹기 항아리를 번쩍 들어 사병들 한가운데로 집어 던졌습니다. 과창하는 파열음과 함께 사병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러나자 포위망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만덕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온몸으로 사병들에게 부딪히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장정 서너 명이 달라붙었으나 쌀가마니를 쥐고 산을 오르내리던 만덕의 괴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만덕이 머리채를 잡힌 채로 이선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어서 가란 말이야. 이선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장독대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선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사병들 틈에서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는 만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이선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사병 대장의 바짓가랑이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선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주인장, 내 반드시 다시 오겠소. 조금만 버티시오. 이선은 눈물을 흩뿌리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만덕의 신음소리와 사병들의 욕설이 들려왔으나 그는 귀를 막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지금 멈추면 그녀의 희생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달려 인적 드문 숲속에 다다라서야 이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습니다. 품속에는 목숨보다 귀한 장부가 들어 있었으나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관군을 출동시킬 마패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호패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저 도망자 신세가 된 초라한 왕세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선은 나무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사람들을 지키겠다. 호언장담했거늘 정작 나를 믿어준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구나. 내가 이러고도 조선의 세자라 할 수 있느냐.
그 시각 기방 뒷마당은 처참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만덕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포승줄에 묶여 무릎이 꿇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와 만덕의 턱을 지시겨 잡았습니다. 사또가 술 냄새를 풍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독한 년, 그 사내 놈은 어디로 빼돌렸느냐. 장부를 내놓지 않으면 내년에 가죽을 벗겨서라도 찾아낼 것이다. 만덕은 피 섞인 침을 사또의 얼굴에 삼하고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만덕이 퉁퉁 부은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꿈 깨슈. 그 양반이 너 같은 피라미인 줄 알아. 한양 가서 제일 무서운 대감님들한테 다 일러바치러 갔으니께 내 놈 목이나 닫고 기다려라.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만덕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하오나 그녀는 신음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도끼 어린 눈으로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이선이 무사히 도망쳤다는 믿음. 그것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가는 만덕의 뒷모습 위로 싸늘한 새벽달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숲속에 홀로 남겨진 이선은 주먹을 쥐어 피가 배어 나올 만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철없는 가출 도련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내의 처절한 각성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푸르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덕이 사또의 고문에도 입을 열지 않고 버티는 사이 숲속으로 도망친 이선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며 밤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발은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었으나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내가 내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고 도망치다니. 이선이 정처 없이 걷다. 다다른 곳은 시장통 어귀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선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며칠 전 국밥을 얻어먹었던 칠성아범이었습니다. 칠성아범이 주위를 살피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이보시오 총각. 만덕이 누님이 관하로 잡혀갔다는 게 참말이오. 온 시장통에 소문이 파다하오. 이선은 칠성아범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장부를 가지고 도망친 사이 만덕이 미끼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칠성아범은 탄식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칠성아범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순 없소. 내가 관아 옥졸놈이랑 형님 동생하는 사이니 잠깐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리다. 따라오시오. 칠성아범의 도움으로 이선은 옥졸에게 뇌물 대신 입고 있던 비단 저고리를 벗어주고서야 간신히 감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감옥. 그 가장 깊은 곳에 만덕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선이 쇠창살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주인장, 만덕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만덕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멍석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또의 모진 매질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녀였으나 기력이 다해 숨소리조차 희미했지요. 익숙한 목소리에 만덕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이 이선을 알아보자마자 걱정과 화가 뒤섞인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만덕이 갈라진 목소리로 타박했습니다. 이 미친놈아, 거기가 어디라고 다시 기어와. 어서 도망가라니까. 이선은 만덕의 참혹한 몰골을 보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귀한 왕세자로 자라오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 것 그대로의 희생과 고통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선은 쇠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만덕의 상처 입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선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이 이 꼴이 되었소. 내가 너무 무능해서. 만덕은 우는 이선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씩씩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첫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쇠창살 사이로 이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만덕이 힘없는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울지 마, 사내 새끼가. 자, 이거 받아라. 이선이 천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낙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은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투박한 만덕의 손에는 어울리지 않는 섬세하고 고운 물건이었지요. 만덕이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시집갈 때 쓰라고 물려준 유품이여. 나 같은 뚱녀가 이거 쓸 일이 있겠냐마는. 이거라도 팔면 한양 가는 노잣돈은 될겨. 이선은 손에 쥐어진 은비녀의 차가운 감촉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만덕의 전 재산이자 여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녀는 목숨도 모자라 어머니의 유품까지 내어주며 살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덕이 쥐어짜든 말을 이었습니다. 가서 꼭 훌륭한 사람 되어야 혀. 그래서 나같이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도 억울한 일 안 당하게 그런 세상 만들어줘. 너는 글도 잘 읽고 마음도 착하니께 꼭 할 수 있을겨. 이선은 은비녀를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쏟아지던 눈물이 멈추고 그 자리에 뜨거운 불덩이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하나. 자신이 가진 진짜 힘을 되찾아와 이 썩어 빠진 판을 뒤집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선이 만덕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며 맹세했습니다. 약속하오. 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소. 그때는 도망자가 아니라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내가 되어오겠소. 그러니 제발, 제발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 주시오. 만덕은 대답 대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조리 면회 시간이 끝났다며 이선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멀어지는 이선의 등 뒤로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운 만덕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겨졌습니다. 감옥을 빠져나온 이선은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 담을 넘던 철부지 세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뼈저리게 목격하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숨을 건 사내의 눈빛. 그것은 진정한 왕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선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기.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기다려라. 내 곧 다시 와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피눈물로 갚게 해줄 것이다. 이선은 한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품속에 든 장부와 은비녀가 그의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의 귀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밤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비단신은 진작에 벗겨져 나갔고 맨발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하오나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으나 품속에 간직한 만덕의 은비녀와 비밀, 장부가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동이 터오를 무렵 마침내 웅장한 숭례문의 모습이 안개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수문장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달려오는 거지. 행색의 사내를 보고 창을 교차하여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문장이 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멈추어라. 감히 궐 앞이 어디라고 미친놈이 날뛰느냐.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베어버리겠다. 평소 같으면 겁을 먹고 물러섰을 이선이었으나 지금의 그는 예전의 유약한 서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형형한 눈빛에 수문장들이 저도 모르게 주춤하고 말았지요. 이선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비켜라. 내 이 나라의 세자다. 국본의 길을 막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하여 참할 것이다.
그 서슬퍼런 기세와 익숙한 목소리에 수문장 중 하나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세히 뜯어보더니 창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수문장이 벌벌 떨며 외쳤습니다. 저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닫혀있던 국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이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궐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정각들과 잘 정돈된 정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졌던 이곳이 오늘따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담장 밖에는 지옥이 펼쳐져 있는데 이곳은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편전에서는 임금과 대신들이 모여 아침 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행방이 묘연한 세자 때문에 임금의 심기는 살얼음판과 같았지요. 그때 편전의 문이 쾅하고 열리며 흑투성이가 된 이선이 난입했습니다. 전하, 소자 이선, 돌아왔습니다. 단정하던 세자의 충격적인 몰골에 대신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용상에 앉아있던 임금 또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임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자, 그게 무슨 꼴이냐?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나타난 것이냐? 이선은 뚜벅뚜벅 걸어가 용상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장부를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쿵하는 묵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선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소자, 지난 며칠간 궐 밖에서 백성들의 진짜 삶을 보았습니다. 아바마마께서 보내신 구슐미는 탐관오리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었고 힘없는 백성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좌의정이 당황하여 앞으로 나서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좌의정이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하, 혹여 시정잡배들의 헛소문에 현혹되신 것이 아니옵니까? 지방관들이 그럴 리가. 이선은 좌의정을 향해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하던지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좌의정조차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이선이 장부를 들어보이며 외쳤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어느 고을 사또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축제한 비밀 장부입니다. 이 장부를 얻기 위해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저를 탈출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여인은 차가운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임금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책만 읽던 유약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백성의 아픔을 짊어진 진정한 군주의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이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임금이 젖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헛되이 보낸 시간은 아니었구나. 내가 궐 밖에서 왕도의 길을 깨우쳐 왔구나. 그래, 아비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선은 고개를 들어 임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아이가 아닌 결단을 내리는 사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선이 단호하게 청했습니다. 군사를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전권을 위임해 주십시오. 소자가 직접 가서 그 탐관오리를 단죄하고 억울하게 갇힌 백성을 구해내겠습니다. 이것은 세자로서의 의무이자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위 대장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임금이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들라, 금군 별장은 지금 즉시 병력을 소집하여 세자의 지위를 따르라. 세자의 명이 곧 과인의 명이니라. 편전을 나온 이선은 찢어진 평복을 벗어던졌습니다. 궁녀들이 급히 가져온 붉은 골룡포가 그의 어깨에 걸쳐졌습니다. 가슴과 어깨에 수놓아진 황금색용 문양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익선관을 쓰고 허리띠를 조여 매는 이선의 표정은 비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선은 품속에서 만덕이 준 은비녀를 꺼내 잠시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은비녀에서 만덕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선이 비녀를 다시 품에 넣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기다려라. 내 약속대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대감님을 모시고 간다. 아니, 내가 그 무서운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 궁궐 앞마당에는 정예 무사 수백 명이 도열하여 출정 준비를 마쳤습니다. 펄럭이는 깃발 아래 말 위에 올라탄 이선이 칼을 높이 뽑아들었습니다. 이선이 우렁차게 명령했습니다. 전군, 출정하라. 단 한시도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 바람처럼 달려 그곳을 포위하라.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도성 밖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밤 도망치듯 빠져나갔던 그 길을 이제는 수백의 군사를 이끈 왕세자가 되어 다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피어오르는 흙먼지는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구름과도 같았지요. 이선의 눈은 오직 한 곳, 만덕이 있는 그 작은 마을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그의 손이 말고삐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과연 그는 늦지 않게 도착하여 만덕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분노한 용의 영린을 건드린 자들을 심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해가 중천에 떴으나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흉측한 형틀이 세워졌고 그 주위로 수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그들의 표정에는 하나같이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는데 이는 오늘 처형될 죄인이 바로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국밥집 주인 만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덕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형틀 앞에 무릎이 꿇려 있었습니다. 모진 고문으로 입술은 터지고 옷은 피범벅이 되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채 사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평상 위에 삐딱하게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독한 것 같으니라고 지금이라도 그 장부를 훔쳐 간놈의 행방을 분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어떠냐? 만덕은 부르튼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꿈깨슈. 내 입은 국밥 먹을 때나 열리는 입이니께. 저승 가서 염라대왕님한테나 다 불어버릴 테니 내 놈이나 갈 준비 단단히 혀. 사또는 분노에 차 술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었다가는 민심이 동요할까 두려웠기에 본보기로 처형을 서두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또가 붉은 깃발을 던지며 명령했습니다. 쳐라. 전연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어라. 명령이 떨어지자 험상궂은 망나니가 입에 물을 머금어 칼날에 뿜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백성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칠성아범은 땅을 치며 오열했고 시장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늘을 원망했지요. 만덕은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으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덕이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서방, 도망은 잘 갔는가? 밥이나 굶지 말고 다니거라. 부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 같은 사람 없는 세상 만들어주게. 내 저승에서라도 지켜볼 테니. 망나니가 기합을 지르며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만덕의 목을 향해 칼날이 내려 꽂히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호통 소리가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위엄있고 거대하던지 망나니는 기겁하여 칼을 놓치고 엉덩방아를 샜고 말았지요. 사또 역시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또가 핏대를 세우며 고함쳤습니다. 누구냐? 감히 관아의 형 집행을 방해하는 놈이.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쾅하고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자욱한 흙먼지 사이로 말을 탄 붉은 용포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뒤로는 수백 명의 금군들이 창과 칼을 앞세워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익선관을 쓴 사내. 그는 며칠 전까지 시장통에서 국밥 그릇을 나르던 그 샌님 이선이었습니다. 이선이 말에서 뛰어내려 사또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마다 서슬퍼런 왕기가 뿜어져 나오자 사병들은 감히 앞을 막아서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선이 사또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놈이 찾던 공범이 여기 왔다. 내 발로 직접 왔으니 어디 내 목도 한번 베어보거라. 사또는 눈을 비비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사내가 입고 있는 옷은 왕실의 적통만이 입을 수 있다는 붉은 골룡포가 아니던가요. 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렸습니다. 사또가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자 저하? 아니, 어찌 저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이선은 품속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장부를 꺼내어 사또의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선이 천둥처럼 호통쳤습니다. 네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죄 없는 이를 옥에 가두고도 내 놈이 무사할 줄 알았느냐. 내가 바로 그 장부를 가져간 장본인이자 이 나라의 세자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사병들과 아전들 역시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머리를 조아렸지요. 저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만 주시옵소서.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일하던 서생이 왕세자였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하오나 가장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만덕이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이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구박받으며 설거지를 하던 샌님이 지금 눈부시게 빛나는 용포를 입고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만덕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서방, 자네가 정말 높은 대감님네 자식도 아니고 임금님 아들이었어. 이선은 사또를 금군들에게 넘기라 명한 뒤 급히 만덕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수 밧줄을 풀어주며 만덕의 상처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선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내 약속하지 않았소. 세상에서 제일 높고 무서운 분을 모시고 오겠노라고. 헌데 급한 마음에 내가 직접 그 높은 사람이 되어 왔소. 만덕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오나 그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선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툭 쳤습니다. 만덕이 눈물을 글썽이며 타박했습니다. 미친놈. 기왕 올 거면 좀 일찍 오지. 사람 오줌 지리게 만들고 있어.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고 온 거지? 그 상황에서도 밥 걱정을 하는 만덕의 말에 이선은 울다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선은 만덕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엎드려 있는 사또와 탐관오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선이 군중을 향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탐관오리를 포박하여 형틀에 메어라. 그리고 창고를 열어 썩어가는 쌀을 모두 꺼내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오늘부로 이곳의 법은 돈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이 될 것이다. 와, 하는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칠성아범과 시장 사람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춤을 추었고 억울하게 뺏겼던 쌀가마니들이 창고에서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오랫동안 막혀있던 백성들의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금군들이 삿돌을 끌고 가고 관아마당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선은 그 소란스러운 환호 속에서 오직 만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흑투성이의 피범벅이 된 모습이었으나 이선의 눈에 그녀는 궐 안의 어떤 비빈보다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시련은 끝났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풀지 못한 신분의 벽이라는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탐과 놀이가 끌려가고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쌀 창고가 활짝 열리자 마을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굶주렸던 백성들은 쌀을 받아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여기저기서 세자 저하 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이 축제 한가운데서 유독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으니 바로 국밥집 주인 만덕이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영웅을 바라보며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지요. 자신이 며칠 동안 설거지를 시키고 등짝을 후려치고 심지어 이 셋님아라며 하대했던 사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왕세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포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선이 환하게 웃으며 만덕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선이 반갑게 불렀습니다. 주인장, 아니 만덕씨, 왜 그리 멀찌감치 서 계시오? 이리 가까이 오시오. 만덕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여장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쫄아버린 순한 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덕이 덜덜 떨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아니 저하, 소인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감히 옥체에 등짝 스매싱을 날리고 설거지를 시키고 아이고 내 목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쇼.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어색한 존댓말과 사투리가 뒤섞인 괴상한 말투를 쓰는 만덕의 모습에 이선은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허리를 숙여 만덕과 눈높이를 맞추며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선이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요. 나는 그 국밥집 욕쟁이 주인장이 그리워서 궐에서 한달음에 달려왔거늘. 갑자기 이리 깍듯하게 구시니 내 마음이 아주 시려옵니다. 만덕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만덕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어찌 감히 하늘 같은 세자 저하께. 이선은 만덕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에 갖다 대며 집게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며칠 전 주인장이 시킨 장작 폐기 때문에 아직도 허리가 쑤시는구려. 내 이 노동의 대가로 밥값은 했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니 제발 그 불편한 존댓말 좀 집어치우시오. 나는 세자이기 이전에 당신의 영원한 조수 이서방이고 싶으니. 이선의 진심 어린 눈빛의 만덕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내는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국밥집에서 함께 곰탕을 먹으며 웃던 그 청년 그대로였습니다. 만덕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입가에 피식 웃음이 번졌습니다. 만덕이 흘겨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참나, 알았슈. 근데 이서방, 아니 저하, 옷이 날개라더니 깨국물 벗겨놓으니 인물은 훤하네 그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백성들과 금군들도 그 흐뭇한 광경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지요. 웃음이 잦아들자 이선은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만덕이 감옥에서 주었던 낡은 은비녀,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준비한 영롱한 옷가락지,
한 쌍이었습니다. 이선이 은비녀를 만덕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돌려드리리다. 어머니의 유품을 팔아 나를 살리려 했던 그 마음. 내 평생 잊지 않겠소. 그리고 이선은 옷가락지 하나를 집어 만덕에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인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새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이선이 만덕의 눈을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궐은 춥고 삭막한 곳이나 그대의 그 따뜻한 곰탕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소. 나의 빈이 되어 평생 내 곁에서 잔소리도 해주고 백성의 목소리도 들려주시오. 갑작스러운 공개 청혼의 광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덕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손에 끼워진 옷가락지와 이선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손가락질 받던 자신이 일국의 세자에게 청혼을 받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만덕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진짜 괜찮겠어요? 나같이 덩치 크고 많이 먹는 여편네를 데리고 가도 신하들이 난리 날 텐데. 이선은 만덕의 볼을 감싸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겉모습은 비단으로 꾸밀 수 있으나 그대의 아름다운 심성은 천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소. 내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당신이 가장 예쁘고 듬직하오. 이선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만덕의 통통한 볼에 쪽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어머나, 만덕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칠성아범을 비롯한 시장 사람들은 얼쑤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금군들조차 창을 두드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요. 그날 이후 한양 도성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밥 한 그릇의 귀함을 아는 임금과 백성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넉넉한 왕비가 다스리는 태평성대가 열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가끔은 수라상 대신 투박한 국밥을 찾으며 서로를 보고 웃던 두 사람의 모습을 가출했던 철부지 세자와 시장통 뚱녀의 기막힌 로맨스는 그렇게 조선 팔도에 길이길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야담이 되었답니다.